중국의 핵잠수함 침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데일리메일과 더타임스 등 복수의 영국 매체들은 입수한 영국 비밀정보국 S의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93형 417 잠수함이 서해에서 침몰하여 선원 5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고는 8월 21일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사고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네요. 사실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 정황은 지난 8월 대만 매체를 통해 먼저 제기되었는데요. 당시 대만은 중국 산토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사진을 입수해 핵잠수함 침몰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결국 이번 영국의 보고서로 인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세계 1티어의 정보기관인 영국 비밀정보국에서 밝힌 것인 만큼 이제 중국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중국은 아직도 침몰 사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93형 잠수함이 침몰한 것이기에 더욱 기를 쓰고 부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중국 바이두와 황구시보와 같은 중국 매체에서는 해당 소식에 관한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는 특정 세력들이 이러한 루머를 악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 정부의 은폐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 은폐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떠오르기 마련일 텐데요. 영국 정보국이 조사한 사고 정황과 피해 규모는 은폐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동부전구 사령부 해군 잠수함 대장 설룡펑을 포함한 장교 22명, 장교 생도 7명, 하사관 9명, 해군병사 17명 등 승무원 전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죠. 즉, 중국이 해당 사고를 부인한다면 설룡평 함장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특히나 설룡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구국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중국 매체는 2019년 인민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설룡펑 대장이 중러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해 뛰어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선보였다는 특집 보도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설룡평은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우다 전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결국 어이없게 자국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또 자국의 손에 의해 사망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93형 핵잠수함의 침몰 원인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중국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더타임스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8월 21일 칭다오 해군기지 인근을 초계 중이던 93형 원잠 417번 함은 자국 동부전구 해군이 쳐놓은 대잠수함 덧 그물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들었으며 6시간의 고군분투 끝에 그물을 풀어내고 부상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 사이 산소 발생 장치가 기계적 고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모든 승조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수함은 공기가 없는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기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기의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잠수함의 동력이 되는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 발생 시스템을 통해 승조원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수적이죠. 이 장치는 핵추진 잠수함이든 재래식 잠수함이든 막론하고 모든 잠수함의 필수적인 승조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입니다. 핵잠수함이 원자로를 통해 물을 분해하여 만든 전기로 산소 발생기를 구동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산소 발생기 자체가 결함으로 고장이 나게 된다면 핵잠이든 핵잠아버지든 승조원들은 모두 질식으로 인해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어떠한 무장을 탑재했는가, 얼마나 긴 자막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안정성을 갖췄는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잠수함 산소 발생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침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25일 중국 민급 361 디젤 전기 잠수함은 역시나 산소 발생기의 오류로 인해 70명의 승무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공기 분류 추진 AIP 시스템을 실험 중이었고 중국의 디젤 엔진은 압력 선체에서 모든 산소를 빨아들여 승무원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결국 안전한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쉽고 빠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하긴 그 기술을 이전해준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니 말다 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이죠. 무려 118명이 생명을 앗아간 핵잠수함 침몰 사고로 당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후미 쪽 승조원들은 사고 직후 비시간 동안 생존한 이후 결국 질식사한 것 알 수 있는데, 즉 산소 발생 장치의 고장으로 승조원들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카트리지를 사용하려 하였고 하필 이를 바닥에 떨고 격렬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 결함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해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수함은 더더욱 승조원의 안정성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한 후속 관리와 정기적인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잠수함은 건조기술보다 유지보수 기술이 더욱 어려운데요.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7월 CNN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공격 잠수함 49척 중 총 18척이 유지 보수 중이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도크는 대부분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였죠. 이에 미국은 폭주하고 있는 잠수함 MRO 수요를 해외 업체에 외주를 주려 하는데 최우선 협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건조 기술, 유지보수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해군 잠수함들은 올해로 33년째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으로 한국 잠수함 사령부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록이죠. 잠수함 사령부가 세운 330만 마일 무사고 항해는 지구를 140바퀴를 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최근 1200T급 잠수함 박위함은 지난 8월 30만 마일 약 55만 5,600km 무사고 안전항해 기록을 달성하였는데요. 박위함은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에서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 4번 함으로 1995년 8월 31일에 취역해 운용된 지 28년 동안 수많은 항해와 실전 훈련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중국의 상급 93형 잠수함이 2017년 건조되어 불과 5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보면 박위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한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들의 기술력, 그리고 그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사령부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30년 전 독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당시 독일조차 찾아내지 못한 결함을 발견해낼 정도로 조선과 관련해서 발군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또한 잠수함 사령부는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부대구호처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죠. 한편 중국의 잠수함 침몰이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닌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몰한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막대한 방사능 물질을 탑재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자국의 잠수함 침몰을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기구 및 주변국의 공조작업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중국스러움이 무엇인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전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함 인근에서는 평상시에 80만 배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노르웨이 방사능 해관정국 DSA은 수중무인 탐사기 ROV를 동원해 잔해를 검사한 결과 선체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가평 경수로 쪽 통기관 부근에서 리터당 800베크렐 위세슘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바닷물 평상시 방사능 수치인 0.001 베크렐 위 80만 배에 해당하죠. 러시아 핵잠수함은 수심 1680m 위 깊은 바다인 바렌츠해에 있지만 이번 중국 상급 핵잠수함은 최대 수심이 152m 평균 수심 45m 불과한 얕은 서해 바다에 침몰해 있어 어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국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여러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승조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금이라도 주변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국적을 넘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계속 은폐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 이를 동조하고 옹호하고 있는 언론들은 비판을 받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 욕하는 것이 아닌 욕먹을 일에 욕하는 것일까요? 최근 해외 매체 유라시아 타임스 6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해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4척의 호위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외교 전문지 지오폴리티카 파브리 편집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브리 편집장은 2009년 7월에 취역한 4척의 중국산 호위함 F-22P가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파키스탄 해군 군인들에게 악몽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함정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져 인수됐으며 한 척은 중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파키스탄 국영 카라치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05년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당 1억 8,750만 달러 2,427억을 들여 3,500톤 호위함을 도입했는데요. 인수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실제로 싸기는 싼데요. 한국의 호위함들 3,400억 원이니 대략 1,000억 정도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싼 게 비지떡이죠. 파키스탄 해군이 최근 발견한 결함은 F-22P 호위함에 탑재된 FM-90 미사일 시스템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군함에 탑재된 중국산 IR-17 적외선 센서와 중국산 SR-60 레이더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오래전부터 F-22P 호위함에는 메인 엔진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총 디젤 엔진 4개가 동력을 공급할 때 높은 배기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 그로 인한 엔진 속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PNS 아슬라트의 레이더 성능 저하, PNS 줄피카르의 76mm 함포 결함으로 인한 낮은 명중률 PJ12730식 중국산 CIWS의 작동 불능, 갖가지 결함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노답 군함입니다. 이게 기술자가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되나 싶은데 제작업체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히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바로 악명 높은 후동중화조선에서 설계 건조된 군함인데요. 후동중화조선은 조선업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글래드스토노 작동중지 결함으로 레전드를 찍은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건조된 지 2년밖에 안 된 중국산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노가 운항 중 갑자기 작동이 멈춰 퍼져버린 사건이죠. LNG선은 탑재된 화물창 결함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 2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중국은 고작 2년 만에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을 해낸 것이죠. 지난 10년간 북유럽해상보험협회가 분석한 세계 선박 4,426척의 보험 청구 건수에서 전체의 47%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문제로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보험 청구는 중국제가 23.7%에 달해 압도적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 정도는 해줘야 또 메이드 인 차이나지요. 또한 메이드 인 차이나로 고통을 받는 곳은 파키스탄뿐만이 아닌데요. 요르단 공군이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CASC에 의뢰 제작한 CH-4B 무인 전투기 우카브 6대는 카탈로그와 다른 성능, 잦은 고장, 결함에 대한 수리 거부 사태로 인해 고철값만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방글라데시 공군이 중국 항공수출입공사 CATIC로부터 수입한 난창 PT-6기본 훈련기 23대 역시 결함이 발생해 중국으로 보내져 방글라데시에 있는 기간보다 중국에 더 오래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데 사실 태국이 당한 통수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태국은 무장 능력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중국은 자국 해군이 운용 중인 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동급 유럽산 호위함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에 제한했고 태국은 이게 웬 떡이냐며 즉각 이 제안을 수용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중국산 군함을 받은 태국은 통수식에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계약과 달리 인수한 배에 무장이라고는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월의 발사관 2기가 전부였던 것인데요. 현대적인 해상 전투를 위해 필요한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대함 미사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장착되어 있는 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각종 시스템 결함 등 파키스탄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죠. 군함에 반드시 필요한 방수격벽과 데미지 컨트롤 설계가 없는 황당한 구조의 선체였으며 마감도 불량해 갑판 곳곳에 배선과 볼트가 빠져나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서 교훈 하나. 중국이 선의를 내비치면서 다가온다? 그럼 일단 거절하고 보자. 태국이 싼 가격에 군함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식 군함이 아닌 테스트 배드였던 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국은 7천만 달러의 2척의 호위함을 구입해놓고 배값보다 더 비싼 7,3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스웨덴과 한국 업체를 통해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태국 사람들은 중국 쪽으로는 똥도 안 싼다는 후문이 대부분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러하듯 중국산 공산품은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아태지역 안보연구센터의 알렉산더 뷰빈 교수는 중국의 군사용 하드웨어는 엔진, 전자제품, 복합재료 등에서 방위성도 국가들 미국, 한국, 러시아, 독일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처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나 기타 국가들이 아직도 중국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뷰빈 교수는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무기 조달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가격과 정치 그리고 비리이며 이는 품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일단 낮은 비용으로 무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국 조달 담당 관료와 개인 간 중개업자에게 비자금 조성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파키스탄이 인도양과 아라비아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앙숙국가인 인도는 한국을 군사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어 한 vs 중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 전문 매체 ORF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전략적 관계를 활성화하여 강력한 해양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직 해군 장교이자 칼럼니스트인 아부지트 싱은 인도는 라크샤드위프 군도와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토 해안과 섬 지역의 해군력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두 계획 모두에서 한국은 인도군의 역량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특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인도 해군력 증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젝트 7호L 인도의 한국 조선업체 DSME가 6척의 최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제안한 사실은 이미 인도 관계자들을 매우 흥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인도 현지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제이 쿠마르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인도 잠수함 도입 계획인 프로젝트 751 사업의 2단계 사업자 선정이 머지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프로젝트 751는 디젤 잠수함 18척을 도입하는 인도의 해군 현대화 계획으로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6척의 발주건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300억 루피 7조 원가량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 현지 매체 더 인디아 익스프레스의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우조선의 양이 유력 수주 후보로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인도 해군이 요청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P7OL 프로젝트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사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잠수함 메이커들은 전부 집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네이블 그룹이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인도 해군이 요청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네이블은 AIP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인도 매체는 다른 후보인 러시아와 스페인 회사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독일과 한국의 업체만이 수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자국의 218형 잠수함을 인도 측에 제안했는데요. 싱가포르의 인빈서블 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2200T급 AIP 잠수함입니다. 성능은 딱히 특별하지 않고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격이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직접 판매 기준으로 8억 유로 1조 원이 넘는 고가이죠. 대우 DSM-E 3000 모델은 대략 7천억 정도입니다. 특히 AIP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데요. 공기 분류 추진 체계로 불리는 AIP 시스템은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동력 기관을 뜻합니다. AIP는 잠수함의 특성이자 최대 강점인 수중에서의 은밀한 활동, 즉 자망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요.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에도 연료전지 방식의 AIP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 연료전지는 한국 범한 퓨얼셀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제품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2020년 12월 세계 최장시간 자망시험에 성공했고 연소군전 시험평가에서 최장시간 연소군전 기록도 달성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등극했죠. 또한 인도 해군은 철저한 납기 일정 준수를 수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미 7호L 사업이 많이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보 요청은 2008년에 발행되었고 다시 2010년에 재발행되었지만 RFP는 2021년 7월 이되어서야 겨우 발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양과 아라비아 해역에서 최근 파키스탄과 중국의 합동작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잠수함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납기 달인 한국 업체의 수주가 더욱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철저한 납기 일정 준수로 세계에서도 유명한데요.
물론 가끔 일정을 어길 때도 있긴 합니다. 일정을 앞당겨 더 빠르게 보내기도 하니까.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납기 일정 준수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조선사처럼 선박 품질과 납기 일정을 칼같이 지키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필살카드도 있는데요. 사업 후보 가운데 DSM-E 3000만 유일하게 지닌 카드이죠. SLBM을 제거하고 다른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도 있어 범용성 또한 높아 지상 공격 능력을 중시하는 인도 해군의 니즈를 다른 모델보다 더 충족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형 잠수함이 인도의 대중국 억지 정책의 핵심 무기로 활약할 모습에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키스탄은 얼마나 비리로 헤쳐먹으려고 또 중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해 카라치항에서 내척 중국에서 내척 건조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는 파키스탄 국민들의 분노로 변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가짜는 성능은 이미 세계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작년 8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 항모전단을 미행하다 먼저 들통나 역추적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2018년 1월에도 센카쿠 열도에 숨어들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들켜 이를 동안 쫓겨다닌 적이 있었죠. 수개월간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은밀성 생명과도 같은데 일단 발각되면 그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어 그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잠수함은 세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디펜스와이드에 따르면 CSIS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를 집대성하고자 기획된 책인 한국의 배의 저자 김효철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1988년 한독 정부 간 잠수함 기술 협약이 체결된 후 국내 건조를 위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전수함과 동시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제반 지원 시설 등을 확보하는 등 잠수함 사업 착수 후 불과 수년 만에 작전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잠수함 건조에 참여했던 독일 회사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고 잠수함 보유를 희망하는 제3국들에게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고 서술했죠. 1980년대 독일 현지에서 타향살이를 했던 한국 기술진들은 사실상 독자 연구와 다름없었던 기술 이전이었다며 핵심이 되는 기술은 잘 가르쳐주지 않고 기초적인 부분만 앞에서 보여준 뒤 해보라는 식의 태도에 기술 약소국으로 서러웠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기를 갖고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사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09급의 원조인 독일 HDW를 꺾고 수주를 따내는 기염을 토해냈죠. 지금까지 독일 업체가 잠수함을 판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여러 나라에 해주었지만 독자 건조 기술 수준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침략한 6월 25일 전쟁에서부터 일본과의 무역전쟁까지 한국인의 위기 대처 능력 DNA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위협한다 한들, 한국은 늘 이겨낼 것이고 또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가 핵잠수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이 찍힌 일대가 서해 한국영해 코앞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공군은 서해 해저에서 정체 모를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신무기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밝혀진 것인데요.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서해 전장 환경 속에서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해상의 군사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이번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는 자신의 SNS에 2분 24초짜리 자국 잠수함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찍힌 곳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양동제구역 MCA 서쪽 방향 15해리 27km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은 초계 임무 중 우연히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이것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중국의 1만 T급 핵 추진 잠수함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이런 과감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만 총 4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MCA는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관할해역으로 사실상 군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한국은 이런 중국의 만행에 두고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해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금속 물체가 잡혔는데요. 이 물체가 바닷속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저 해저 유실물 정도로 여겼겠지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헤엄치고 다닌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정체에 중국 해군은 자신의 앞바다로 여겼던 한국 해역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영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노란색으로 도색된 물체가 물속에서 촬영한 것이 잡혔는데요. 바로 한국 해군의 차기 연안 감시 잠수정 영상이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첨단 기술인 차세대 첨단함정 기술을 총동원한 걸작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유 무인복합체계 네이비 시고스트 구축을 위한 전투용 무인 잠수정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28일 해군과 계약 체결한 전투용 무인 잠수정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개념 설계 사업은 해양유 무인 복합체계를 위한 첫 번째 설계 사업으로 네이비 시고스트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출발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비 시고스트는 해군의 유 무인 복합체계를 상징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유령이라는 뜻의 고스트를 활용해 바다의 무인 전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유인체계와 기술 기반 무인체계가 조화된 해양의 수호자의 줄임말인데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각 분야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범한 퓨어셀 등과 기술 협력을 통해 해군에 적합한 전투용 무인 잠수정 모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군은 국방혁신사, 연계해 해양에서의 전투력 우위 확보를 위한 해양유 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는데요. 정찰용 무인 수상정 USV, 전투용 무인 잠수정 UUV, 함탑재 무인 항공기 UAV 등의 무인 전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해 원격 동제형, 반자율형, 자율형 순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군은 해양유 무인 복합체계 단계적 구축을 위한 시범부대로 제571회 상륙전단을 지정했으며 2027년까지 소해함에서 기뢰를 탑색하는 수중 자율기뢰 탑색체와 기뢰를 소해하는 기뢰 제거 처리기를 복합 운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6년 국내 최초 무인 잠수정인 OKPO 6000 개발을 시작으로 장보고 1급, 장보고 2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여 납품했으며 2021년 8월에는 21세기의 거북선이라 불리는 장보고 2급인 도산한창호합을 성공적으로 해군에 인도해 세계 8번째로 3000T급 잠수함 보유국이 되도록 기여하며 주변국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었죠. 특히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잠수함의 이름을 바꾸라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해군은 인공지능 AI 기반 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입체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10월 21일에는 해양무인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했죠. 앞으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잠수정, 함탑재 무인 항공기 등 16종 무인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함대 지탄도 유도탄,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 SM6급 등 전투용 무인 잠수정 UUV 등 생존성이 보장된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체계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체계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대응을 위한 수중 킬체인을 구축하고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와 연계한 탑재 요격 유도탄 확보로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상, 수중, 항공 전력을 이용해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전쟁 기술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미래형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내 방산업체들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해외 여러 국가도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방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카이스트 KAIST와 해양 무인체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 해양 전력 공동 개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미 연안감시정찰, 해양 재난 재해 대응 등 임무들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 해검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이를 동해 수상과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하는 게 가능하며 자동 추적 기술,
고속 대용량 해상 무선통신 등 주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지스 구축함, 잠수정 등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회사 아비커스를 통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자율항해 기술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었기에 일각에서는 양사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전투용 무인 군함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로템 역시 다목적 무인 차량 HR 세르파를 앞세워 무인체계 부문 연구 개발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29일 평택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자체 개발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멧 아리온 SMETV 성능 시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죠.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아리온스멧을 국내 개발 군용 무인 차량 중 최초로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FCT는 동맹국의 우수한 국방, 장비와 기술을 평가해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 또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미 국방부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미군의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획득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도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소형 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MUMT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유연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제 눈길을 사로큰 잡았습니다. 무인 전투기복 합체계의 발전 모습도 이 자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다목적 무인 체계도 선보여졌는데요. 앞으로 수색과 정찰, 무자 보급, 환자 후송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며 전투용으로도 투입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KOREA는 국내외 350여 개 방산업체들이 최첨단 기술과 장비, 기술을 뽐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무기들이 전세계 군사업계의 주목을 받는 데 비해 과거 자신들의 해상 무기가 최고라며 한국을 조종하던 일본 내의 분위기는 한없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력을 두 눈으로 본 일본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잇따라 실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신들의 수익성이 형편없다고 판단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중국 역시 배가 아팠는지 한국의 기술을 대놓고 따라하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죠. 4월 중국 IT 매체인 기즈모차이나는 중국 로봇 스타트업 웨이란이 알파독이라는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개발했다던 사족보행 로봇이 한국산 사족보행 로봇과 그 모습이 또 다른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도 로봇계 엘리앵고 알리앙고를 공개했는데 이 역시 스팟과 흡사하다는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생긴 건 따라할 수 있어도 성능은 절대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웨이라는 로봇을 밀어도 로봇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무인 로봇들은 기존에 부여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군사작전 지역의 물품 운송 수단으로 설계된 스팟과는 성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이 이제야 실용적인 사족보행 로봇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보다 미래 무인 기술에 있어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해군의 네이비시 고스트와 여타 무인 체계 무기들이 앞으로 질적 우위의 군사 강국을 향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 나가길 바랍니다.